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계 작가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신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주인공이 자신의 방에 철저하게 고립 밀폐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 가족과 합류하려고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밖으로 나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 해질 무렵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눈을 떠야 할 때였다. 충분히 쉬고 잠도 푹 잤으니까. 그러나 바쁘게 오가는 발자국 소리와 문간방으로 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에 깬 듯 했다. 파란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와 천장과 가구를 비췄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방바닥은 어두웠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그제야 서툴게 남아 촉각을 세우면서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이제야 비로소 촉각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왼쪽 허리에 기다란 상처가 생겨서 팽팽하게 당기며 불쾌했다. 그 바람에 양쪽 다리를 절면서 기어가야 했다. 게다가 다리 하나는 상처가 아주 심했다. 아침에 있었던 소란을 생각하면 다친 다리가 하나뿐이라는 게 기적이었다. 힘이 쭉 빠진 채 질질 끌듯이 기어갔다. 그를 문 앞까지 기어가게 만든 게 뭔지 정체를 알 것 같았다. 바로 음식 냄새였다. 우유 위에 잘게 썬 흰빵을 둥둥 띄워놓은 그릇이 놓여있는 거였다. 그레고르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웃고 싶었다. 아침나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허기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우유에 눈이 잠길 정도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하지만 곧 목을 움츠리고 말았다. 왼쪽 허리가 아파서 먹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 맛도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애를 쓰면 먹을 수 있을 테고 평소에 즐기던 거라서 여동생이 일부러 넣어준 거였는데 지금은 입에 넣기도 싫었다. 소름이 오싹 돋을 정도였다. 결국 우유 그릇을 포기하고 방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문틈으로 거실에 가스등 불빛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어머니나 여동생에게 석간신문을 읽어주는 시간인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다. 어쩌면 요즘 들어 아버지의 신문 낭독이 아예 폐지된 건지도 모른다. 사실 집안에 아무도 없지는 않을 텐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눈앞의 어둠을 지켜보았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집을 마련한 자신이 대견했다. 이렇듯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이 지금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념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편이 낫다 싶어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녔다. 긴 어둠이 계속되는 동안 옆문이 한 번, 맞은편 문이 한 번 살짝 열렸다가 이내 닫혔다. 방에 들어오려다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나가는 문 옆에 바싹 붙어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가 적어도 누가 들어오려는 건지 정도는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기다려봤지만 소용없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던 아침에는 서로들 들어오려고 성화였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
문마다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워놓았다. 한밤중이 되어 거실이 깜깜해진 뒤에야 부모님과 여동생이 아직 잠들지 않은 걸 알았다. 조용히 멀어지는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분명히 들었던 것이다. 모두들 자러 갔으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레고르의 방을 찾지 않을 터였다. 그레고르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앞날을 계획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가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천장이 높은 이 방이 묘한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까닭을 알 수 없었다. 5년이나 지내온 방인데 그레고르는 무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꿔 소파 밑으로 들어갔다. 등허리가 약간 눌리고 고개를 들기도 힘들었지만 아주 편안하고 아늑했다. 몸이 너무 커서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게 유감이었다.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 엎드린 채 꾸벅꾸벅 졸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깨기도 하고 또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그 긴 밤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다. 지금 당장은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가족들이 느낄 갖가지 불쾌감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였다. 이렇게 변한 모습이 가족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레고르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 결심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벌써 옷을 갈아입은 여동생이 문간방에서 방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참 만에 오빠를 찾아내곤 몹시 놀랐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데 말이다. 날아서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방안 어딘가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어쨌든 그녀는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이번에는 발끝으로 걸어서 들어왔다. 마치 중병 환자나 낯선 사람의 방에 들어오듯이.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목을 내밀고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우유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알까 싶었다. 아직 시장기가 안 돌아서 그런 게 아닌데 입맛에 맞는 걸로 주면 안 될까? 부탁하기 전에 알아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동생에게 그걸 알려주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쉬울 것이다. 하지만 소파 밑에서 뛰어나와 동생의 발밑에 몸을 던지며 애원하고 싶었다.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여동생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처음 그대로 놓여있는 우유 그릇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우유 흘린 걸 발견한 듯 곧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것도 걸레 조각을 대고 집어든 다음 가지고 나갔다. 우유 대신 다른 걸 갖다 줄 거라고 기대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다. 하지만 여동생이 가지고 온 걸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볼 심산으로 음식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헌 신문지 조각에다 늘어놓는 것이었다. 절반은 썩어버린 푸성기에다 저녁 때 먹다 남긴 가장자리에 흰 소스가 말라붙은 뼈다귀, 건포도와 복숭아, 그레고르가 바로 이틀 전에 이걸 먹어도 되느냐고 했던 치즈, 식빵 조각과 버터를 바른 빵, 버터를 바르고 소금까지 뿌린 빵, 그리고 물 대접까지 잊지 않았다. 그레고르를 위해 준비한 모양이었다. 여동생은 음식을 늘어놓는 즉시 나가서 방문을 잠가버렸다. 자기가 보는 데서는 입도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자물쇠를 채운 것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는 배려였다. 먹을 걸 향해 다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상처도 다 나았는지 통증이 전혀 없었다. 그 순간 몹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달 전에 벤 손가락이 어제까지도 욱신욱신 쑤셔댄 걸 생각하면 말이다. 아무래도
감각이 둔해진 모양이군. 그런 생각을 하며 치즈를 먹어대기 시작했다. 갑자기 입맛을 당긴 게 바로 이 치즈였다. 다음으론 푸성기, 그리고 소스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는 동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신선할수록 맛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싶은 것만 한쪽으로 끌어가서 먹을 정도였다. 배불리 먹어치운 뒤 원래 있던 곳으로 기어가서 한가하게 뒹굴고 있는데 천천히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러가라는 신호였다. 설빛 잠이 들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여동생이 방 안에 머무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주 고역이었다. 배불리 먹은 몸으로 그 비좁은 곳에 있자니 갑갑해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다. 느긋한 손놀림으로 먹다 남긴 찌꺼기뿐만 아니라 입도 대지 않은 것까지 빗자루로 쓸어 모았다. 이 방에 들여놓았으니 입을 대지 않은 거라도 버려야 한다는 듯이 마지막으로 통 속에 쓸어 넣고는 나무 뚜껑을 닫은 후에 들고 나갔다. 그레고르는 질식할 듯한 상태에서 살짝 튀어나온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여동생이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즉시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기지개를 켤 수 있었다. 끼니 때마다 이런 식이었다. 아침 식사는 부모님과 가정부가 아직 잠자리에 있을 때, 점심 식사는 가족들이 다 먹은 다음에 갖다 주었다. 부모님은 점심 식사 후에 꼭 낮잠을 잤고 가정부는 여동생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러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레고르를 굶겨 죽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다들 그를 피하고 싶은 거였다. 여동생에게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동생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가족들 모두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첫날 아침에 달려왔던 의사와 열쇠가게 주인을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기억나는 게 전혀 없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고 또 그들은 그레고르가 자신들의 얘기를 정확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동생 역시 그레고르의 방에서도 한숨을 쉬거나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레고르 역시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여동생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혼잣말처럼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가령 그레고르가 남김없이 먹어치우면 어머나 꽤 먹을만 했던 모양이군요 하고 좋아했고, 대개는 통 먹지를 않으니 어쩌죠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였다. 불행하게도 후자의 경우가 반복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그대로 기어가서 문에 바짝 붙었다. 처음 며칠은 늘 그의 얘기뿐이었다. 이틀 연속 식탁에만 앉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다. 다들 자기 혼자만 집에 남는 걸 꺼리는 눈치였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집을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적어도 두 사람은 남아야 했던 것이다. 다만 가정부가 사실을 얼마나 눈치채고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중요한 건 첫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15분쯤 후에 집을 나가는 거였다. 큰 은혜라도 입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니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비밀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맹세하고 떠났던 것이다.
이제 부엌일은 어머니와 여동생 몫이 되었다. 물론 대단히 힘든 일은 아니었다. 모두들 입맛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먹으라고 권할 뿐 막상 먹을 걸 입에 넣는 사람은 없었다. 고마워요. 벌써 많이 먹었어요. 하는 정도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그런 식의 대화를 자주 들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 듯 했다. 여동생이 맥주를 권하는 소리가 종종 들렸다. 아버지, 제가 가져올게. 한잔 하세요. 하고 말을 꺼내보지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여동생은 소문날까봐 그러는 거라고 짐작하여 문지기 여자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안심시키지만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안 마시겠다 하고 말을 잘라버렸다. 맥주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아버지는 첫날 당장 어머니와 여동생을 불러놓고 집안 형편과 앞으로 살아갈 일을 털어놓았다. 설명을 하는 중간에 작은 금고로 걸어가 문서나 장부 따위를 가져오기도 했다. 금고는 5년 전 파산했을 때 간신히 건져낸 거였다.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필요한 걸 꺼낸 뒤에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건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파산한 뒤로 무일푼인 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말해준 적도 그가 직접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 그레고르로서는 가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불행한 사건을 하루빨리 지워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염두에 없었다. 그래서 남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보잘것없는 일개 점원에서 판매사원으로 하루아침에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판매사원이 되고 나서는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으며 그 결과는 수표나 현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가족들은 기쁨과 경탄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신명나는 날들이었다. 시간이 지나 한 가정을 넉넉히 꾸려나갈 정도의, 그리고 지금의 집안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돈을 벌었지만 그 신명나던 날들은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도 그레고르도 타성에 젖어버려서 돈을 받는 기분과 내놓는 호기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미 훈훈한 정은 존재할 자리가 없었다. 여동생만이 오빠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을 뿐이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와 달라서 음악을 아주 좋아했다. 특히 바이올린 실력이 탁월했으므로 내년에는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큰 돈이 들겠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종종 음악학교를 화제에 올리곤 했지만 여동생은 현실에선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꿈으로만 여기는 듯했다. 부모님은 얼굴을 찌푸리곤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언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꼿꼿하게 일어서서 문에 기댄 채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도 지금은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을 떠올려보곤 했다. 너무 허기지는 바람에 엿듣느라 귀를 기울이는 것도 힘들어져 무의식 중에 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재빨리 문을 붙들었다. 그런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문 쪽을 향해서 또 무슨 짓을 하는 모양이군 하면서 중단했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그들의 대화를 충분히 알아들었다. 한번 설명한 걸 계속 반복하는 아버지의 버릇 덕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본 지 오래된 데다가 어머니 역시 한 번만 듣고도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설명을 엿들은 덕에 분명하게 알아낸 사실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우선은 이런저런 타격을 받았지만 옛날 재산을 완전히 탕진한 건 아닌데다 그동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자도 붙었던 것이다. 게다가 매월 그레고르가 내놓은 돈도 전부 써버린 게 아니라 열심히 모아서 조금은 모아놓았던 것이다. 사실 그레고르 자신은 용돈으로 2, 3굴덴을 썼을 뿐이었다. 그레고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예상치 않은 준비성과 근검절약을 기뻐했다. 여윳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아버지의 빚을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게 직장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이제와 생각하면 아버지의 판단이 아주 현명했던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이자로 한 집안을 꾸려나갈 수는 없을 터였다. 1년이나 기껏해야 2년 정도면 바닥날 게 뻔했다. 결국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이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남겨두어야 할 금액에 불과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런데 누가 번단 말인가? 아버지는 정정한 편이었지만 나이도 많은 데다 5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자신을 잃은 상태였다. 더욱이 아무 보람도 없이 고생만 했던 평생에서 처음 쉬었던 5년 동안 살이 찌는 바람에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떤가? 천식 때문에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에 붙여서 이틀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놓은 채 소파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다. 다음은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7살짜리 소녀가 아닌가. 집에서 제 몸이나 꾸미고 심심하면 자다가 기껏해야 부엌 심부름이나 하고 백화점 구경이나 다니고 무엇보다도 바이올린 켜는 일이나 하면서 살아온 철부지였다. 이 어린 것이 어떻게 한 집안을 책임지겠는가. 옆방의 대화가 여기에 이르면 천천히 기어서 문 바로 옆에 있는 차디찬 가죽 소파에 몸을 내던졌다. 지옥스러움과 비통함에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소파의 가죽을 쥐어뜯으며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다. 때로는 힘든 것도 잊은 채 의자를 밀고 가서 창턱을 기어오르거나 과거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해방감을 떠올리며 창에 기대어 있기도 했다.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그 윤곽이 차츰 희미해져 갔다. 그의 집이 한적하지만 시내 한복판인 샤를로테가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창밖의 전망이 잿빛 하늘과 잿빛 대지가 뒤섞여 버린 황야라고 해도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여동생은 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는 걸 2번 정도 발견한 뒤로 청소를 끝내면 그 자리에 의자를 갖다 놓았고 안쪽 창문까지 열어주었다. 여동생하고 말이 통해서 그런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여동생은 고통을 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아지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레고르 역시 모든 걸 점점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여동생이 들어오기만 해도 겁부터 났다. 그동안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제는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문도 닫지 않고 창가로 달려갔다. 질식할 지경이라는 듯이 창문부터 열어 제치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거였다. 문을 열기 무섭게 창가로 달려가는 소리와 덜거덕거리는 창문 소리 때문에 하루에 2번씩 겁을 먹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여동생이 들어오면 소파 밑에 들어가 떨어야 했다. 물론 여동생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도 청소할 수 있다면 이런 고통을 줄 리가 없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제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보아도 놀라지 않았다. 그날따라 여동생이 평소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꼿꼿이 선 채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여동생은 기겁을 했다. 그레고르가 창가에 서 있으면 창문부터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동생이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뒷걸음질을 치다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레고르가 조용히 기다리다가 덤벼들려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얼른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지만 여동생은 정오가 되어서야 다시 들어왔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러고 보면 오빠의 모습을 본다는 게 여전히 견딜 수 없는 노릇일 터였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실 소파 밑에 숨는다 해도 몸통을 완전히 가릴 순 없었다. 여동생 입장에서는 몸이 조금만 보여도 도망치고 싶을 텐데 참아내는 거였다. 자신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하루는 여동생을 위해 가급적이면 몸을 가려보려고 이불을 등에 올린 채 소파로 올라갔다. 꼬박 4시간이 걸려서야 몸통이 보이지 않게, 여동생이 몸을 숙인다 해도 보이지 않게 이불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여동생이 이 이불을 거슬려 한다면 당연히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몸을 가리며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동생은 이불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변신한 지 2주일이 지날 때까지도 부모님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오빠 방을 드나들며 돌봐주는 여동생을 보며 기특하게 여겼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 자식이라 생각하여 툭하면 화를 내곤 했는데 이제는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방 안은 어떻고 그레고르는 뭘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혹시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지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여동생은 본대로 느낀 대로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하루빨리 그레고르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말렸다. 그레고르가 듣기에도 맞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결국은 아버지와 여동생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사정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 나요. 그레고르를 만나봐야겠어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에요. 가엾은 녀석.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가봐야 한다고요. 날마다는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동생보다는 어머니가 편했다. 아무래도 이해심이 넓으니까 말이다. 기특하고 고맙긴 하지만 여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녀다운 단순한 기분에서 어렵고 귀찮은 일도 떠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레고르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부모님을 위해 한낮에는 창가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건 정말 따분했다.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건 밤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먹는 일도 시큰둥해졌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기분 전환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게 가장 즐거웠다.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숨 쉬는 것도 편한 데다 온몸에 가벼운 진동이 일었다. 천장에 달라붙으면
행복에 겨워 방심하다가 종종 방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떨어져 봤자 크게 다치지도 않았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새로운 취미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벽이나 천장에 점액 자국을 남겼던 것이다. 여동생은 그가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도록 옷장이나 책장 따위를 치워주려고 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었다. 새로운 가정부가 있지만 여간에서 도와줄 리 만무했다. 이 16살짜리 가정부는 잘 참는 편이었지만 항상 주방문을 잠가놓고는 특별히 그녀를 부를 일이 있을 때만 문을 열기로 했던 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방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물론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에 특별한 일은 없는지 미리 챙겨본 후에야 어머니를 들어오라고 했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었었다. 평소보다 주름을 많이 잡아서 깊이 숨었다. 언뜻 보면 소파에 이불을 던져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슬쩍 엿보는 건 잊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였다. 어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기뻤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보이지 않아요. 여동생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기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연약한 여자 둘이서 꽤 무거운 옷장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일은 여동생 혼자 하는지 어머니는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걱정하고 여동생은 아랑곳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15분은 지났다고 생각될 무렵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역시 그대로 두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무거운데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치울 수 있겠니? 그냥 방 한가운데에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레고르가 다니기 불편할 테고 무엇보다도 가구를 치워버리면 그레고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그레고르는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가구를 치워버리니까 벽이 텅 비어서 어쩐지 견디기 힘든 기분이 드는구나. 어쨌거나 5년 가까이 이 방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다 치워버리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어머니는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추었다. 어머니는 사실 처음부터 속삭이듯 말했다. 그레고르가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조차 들려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레고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구를 치워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레고르가 어찌되든 더 이상 상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추지 않겠냐고.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그냥 이대로 두어야 그레고르가 병이 나았을 때 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그동안의 악몽을 좀 더 쉽게 잊지 않겠니?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레고르는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방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생활이 계속되는 2달 사이에 머리가 돌아버린 거라고. 사실은 텅 비어버린 방이 더 편했던 것이다. 돌아버린 게 아니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가 놓인 포근한 방을 마다하고 동굴처럼 텅 빈 방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가구를 전부 치워버리면 마음껏 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인간으로 살아온 과거를 잊어버릴 것이다. 벌써 많은 부분을 잊지 않았는가?
모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까닭에 잠시 제정신을 찾은 거였다. 어머니 말대로 이 방은 그대로 두는 게 나았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도 가구 덕이었다. 기어 다니는데 거치적거리긴 하겠지만 더 큰 도움을 주는 셈이었다. 하지만 여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레고르가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보다 훨씬 잘 알았고 또 깊이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처음에는 옷장하고 책상만 치울 생각이었지만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는 꼭 필요한 소파만 빼고 전부 다 치우자고 고집을 부렸다. 그 나이 또래의 소녀들의 반항심이나 갑작스런 불행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생긴 자부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레고르가 마음껏 기어다니려면 방이 넓어야 했고 따라서 가구들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물론 그 또래 소녀다운 맹목적인 열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열정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그레고르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그레테는 오빠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열정에 한껏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레고르가 사방의 벽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으면 그레테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게 아닌가. 여동생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였다. 게다가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초조하고 불안한 모양이었다. 결국 입을 다문 채 여동생을 돕기 시작했다. 그런데 옷장은 몰라도 책상까지 치우는 건 곤란했다. 여자 둘이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옷장을 밀고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들키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러는지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는 거였다. 그레테는 아직도 옷장에 매달린 채 이리저리 움직여 보려고 했다. 물론 옷장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자칫 병이 날 수도 있었다. 그레고르는 걱정이 앞선 나머지 소파 끝으로 뒷걸음질 쳐 갔다. 그러느라고 이불이 살짝 들쳐져 버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의 눈에 띄고 말았다. 어머니는 문득 멈춘 채 한순간 그대로 서 있다가 옆방의 그레테에게로 달려갔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가구 두세 점을 옮기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자위했지만 두 사람이 드나들고 서로를 부르고 또 바닥에 가구 끌리는 소리가 요란한 음향처럼 사방에서 밀려왔다. 그는 목이며 다리를 잔뜩 움츠린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참을성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의 방을 텅 비어 놓을 작정인 것이다.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전부 다 드러낼 태세였다. 실톱이 들어있는 공구함은 이미 끌어낸 뒤였다. 그리고 책상 차례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상과 대학을 다닐 때까지 내내 함께했던 손때 묻은 책상이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다. 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어느새 두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두 사람이 너무 지치는 바람에 말할 기운도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했으므로 그에게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만 들렸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다. 결국 소파 밑에서 기어 나오고 말았다. 두 사람은 마침 옆방에 있었다. 책상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는 참이었다. 그는 남겨놓을 가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기어다니다가 방향을 4번이나 바꾸었다. 이미 텅 비어버린 벽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모피를 입은 여자의 초상화였다. 그는 재빨리 기어올라 유리에 달라붙었다. 유리에 닿자 복부가 시원한 게 기분이 그만이었다. 온몸으로 감춰버린 이 그림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감시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거실 쪽 문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금방 돌아왔다. 그레테는 어머니의 몸을 껴안듯 부축하고 들어왔다. 자, 이번엔 뭘 내갈까요? 그레테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며 주위를 살폈다. 한순간 벽에 달라붙은 그레고르의 시선과 마주쳤다. 여동생은 어머니를 의식하여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숙이고 말했다.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다. 어머니는 잠깐 거실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앞뒤 생각도 않고 내뱉은 말이었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의 속내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머니를 피신시킨 다음 나를 제자리로 보내려는 거겠지. 좋아, 쫓아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지. 그림만큼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로 뛰어내릴 참이었다. 그런데 그레테가 한 말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레테의 말이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들렸으므로 불안한 마음에 옆으로 물러서다가 꽃무늬 벽지에 붙어있는 거대한 갈색 반점을 발견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미처 그레고르라는 걸 의식하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러댔다. 아, 저게 뭐야? 사람 살려!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린 채 소파에 쓰러져 버렸다. 오빠! 여동생은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레고르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변신한 후로 여동생이 그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여동생은 진정제를 가지러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 역시 뭔가 해주고 싶었다. 그림을 구할 시간도 번 셈이었다. 그러나 액자 유리에 너무 세게 붙어버린 탓에 떨어지느라 몹시 애를 먹어야 했다.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옆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처럼 여동생에게 충고라도 해줄 것처럼. 하지만 여동생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작은 병들을 뒤지던 여동생은 뒤를 돌아보고 기절할 듯 놀랐다. 그 순간 병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유리 조각이 그레고르의 얼굴까지 튀어 그만 상처를 입고 말았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부식제 같은 약물이 그레고르 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레테는 멈칫거릴 새도 없이 병들을 가득 안아들고 나가면서 발로 문을 닫았다. 결국 그레고르는 어머니하고 격리되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 때문에 쓰러진 거였다. 이 문을 열면 안 되는 일이었다. 어머니 곁에는 여동생이 있어야 했다. 그가 들어가서 그녀를 내몰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최선이었다. 그는 자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에서 가구, 다시 천장으로 옮겨갔다. 그를 중심축으로 온 방이 빙빙 도는 순간 그레고르는 절망에 몸부림치며 천장에서 테이블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레고르는 축 늘어진 채 엎드려 있었으며 주위는 조용했다. 좋은 징조였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가정부는 주방에 틀어박혀 나올 줄 몰랐으므로 당연히 그레테가 나가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그레테를 보는 순간 이미 짐작한 듯 했다. 그레테의 목소리가
먹먹하니 잘 들리지 않는 걸로 보아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잠깐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기운을 차렸지만요. 오빠가 기어 나왔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나무라듯 말했다. 그렇게 일렀는데도 여자들이란 어쩔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내 말을 귀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레테의 말만 듣고 지레 짐작해서 그레고르가 난폭하게 굴었다고 단정짓는 것 같았다. 결국 그레고르는 아버지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런데 앞뒤 사정을 설명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었으므로 자기 방 앞으로 도망쳐 문에다 몸을 바싹 붙였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들어오다가 보고는 그레고르는 방으로 돌아갈 테니까 굳이 나서서 쫓아보낼 필요 없이 방문만 열어주면 된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그레고르의 생각이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를 헤아릴 기분이 아니었다.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그래! 붕괴와 희열이 뒤섞인 묘한 목소리였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요즘 들어 기어다니는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는 바람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집안일에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었다. 그런 만큼 집안 사정이 달라졌다 해도 놀라지 말아야 했다. 그렇다고 해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가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데도 잠속을 헤매고 출장에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도 잠옷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앉은 채 맞이하는 아버지였다. 일어서는 것도 힘에 부처하고 아무리 기뻐도 두 팔만 치켜들던 아버지. 쉬는 날을 골라 1년에 두세 번 온 가족이 산책을 나가면 원래 걸음이 느린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낡은 외투가 무거워 보일 만큼 느리게 지팡이를 짚으면서 걷던 아버지. 할 말이 있을 땐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가까이 부르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단정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은행 수의처럼 금단추가 달린 감색 제복을 입었는데 몸에 잘 맞았다. 빳빳하게 세운 재킷의 깃 위로 두 턱진 모습이 근엄해 보였다. 짙은 눈썹과 잘 어울리는 까만 눈은 신중하면서도 활기차게 반짝였다. 항상 엉겨있던 백발도 단정하게 빗질해서 보기 좋았다. 아버지는 은행 이름의 이니셜을 금실로 수놓은 모자를 벗어 침대에 던졌다. 그리고 기다란 옷자락을 젖힌 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왔다. 아버지 자신도 무슨 생각으로 다가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어쨌든 발을 높이 쳐들면서 걸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구두 밑창이 위협적으로 크다는 걸 느끼며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실 아버지는 첫날부터 엄격해지기로 작정한 듯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가오면 쫓기듯이 도망치고 아버지가 멈추면 따라 멈췄다. 아버지가 살짝만 움직여도 재빨리 도망쳤다. 그렇게 방 안을 빙빙 돌았다. 다행히 아버지가 느렸기 때문에 그레고르를 해치려는 몸짓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치면 아기가 있다고 오해할까봐 그냥 마룻바닥에 있기로 했다. 하지만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옮길 때 그레고르는 수많은 다리를 한꺼번에 움직이느라 힘에 부쳤던 것이다. 변신하기 전에도 폐가 튼튼한 편은 아니었다. 어느새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아버지를 피하느라고 온 힘을 다해 기어다니는 동안 눈은 뜰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마룻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실조차 잊은 상태였다. 게다가 정성껏 조각한 가구들 때문에 벽에는 톱니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많았다. 그 순간 그레고르의 옆에서 날아와 다시 앞으로 굴러가는 게 보였다. 사과였다. 연이어 또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멈췄다. 더 이상 도망쳐봤자 헛수고였다. 아버지가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주머니 가득 사과를 채우고는 무작정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빨간 사과는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것처럼 마룻바닥을 굴러다니면서 부딪혔다. 그레고르는 몸에 살짝 스치는 걸 용케도 피하다가 결국은 등 한복판을 제대로 맞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잊어버리려는 듯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못에 박힌 듯한 통증 때문에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순간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걸 간신히 보았다. 뭐라고 외쳐대는 여동생 뒤에서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속옷 바람이었다. 기절했을 때 호흡을 편하게 해주려고 여동생이 옷을 벗겼던 것이다. 어머니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 와중에 치마가 벗겨져 마룻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 치마에 발이 걸리면서도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다.